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픈 과거를 뒤집어 놓은 못된 형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빗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장맛비로 집이 침수되었다는 뉴스를 보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에게는 비와 관련된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과거의 사연이 있어 비와 관련된 사고만 보면 가슴이 떨리곤 해요. 제가 어릴 적 우리 집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집안 사정이 넉넉했거든요. 제가 11살 되던 무렵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도우미와 차를 운전하는 기사님도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학교 갈 때도 기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고 학교 끝나고도 차를 타고 돌아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유했던 시절이지만 아버지는 부유함을 과시하기보다는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중 기록적인 폭우가 2주 넘게 내린 적이 있었어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퍼부었고 저녁부터 내리던 비가 자고 일어나도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근심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던 장마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당시 치수가 잘 안 되던 근처 지역에 물난리가 나고 말았죠. 어느 날 저녁 구조대가 출동하고 시끌시끌했는데 알고 보니 동네 사람들 집 몇 채가 물에 잠긴 것이었어요. 새벽에 집에 물이 들어차자 동네 분들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뛰쳐나왔죠. 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에는 개발되지 못한 달동네도 많이 있어서 폭우에 속수무책이었어요. 우리 집도 사업이 잘 되기 전에는 그런 달동네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잃은 분들이 느낄 시리를 이해할 수 있어서 가족들은 함께 마음 아파했어요. 집을 잃은 분들 중에는 아버지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분들도 있었어요. 근근히 살아가던 분들이었는데 집까지 1차 어쩔 줄 몰라 피난소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셨죠. 아버지는 피난소에 물품을 전달하러 자주 오가시다가 어느 날 어머니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예전에 사둔 땅을 팔아서 이번에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주면 어떨까 싶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버지의 사회적 임무라고 생각하신다. 아버지가 살아오시며 이번에 피해를 본 분들께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일도 있었기에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쌓아두고 모른 척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항상 베푸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하셨고 주위에 많은 사람을 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하늘에서도 대접받는다고 믿었기에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결심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때쯤 아버지의 사업이 조금 힘들었지만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땅을 팔아 홍수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새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집이 무너진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지어주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지원해 주셨죠. 피해를 입은 분들은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감사했어요. 그런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사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업이 당장 부도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던 땅을 사업 부도를 막는 데 쓸 수 있었을 텐데 땅을 판 돈은 이미 없었어요.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러 다니셨어요. 아직 어린 저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박씨 아저씨 집에 저를 잠시 맡기고 부도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셨어요. 박씨 아저씨는 홍수로 집을 잃어 아버지가 집을 지어준 분 중 한 분이었죠. 저는 며칠 동안 박씨 아저씨 댁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박씨 아저씨 댁에서의 며칠이 이후 평생 혼자 지내게 될 시작인 줄은 몰랐어요. 박씨 아저씨와 가족은 저를 정말 잘 돌봐주셨고 저는 매일 즐겁게 지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기다리던 어느 날
또 비가 내리던 그날 박씨 아저씨가 어떤 연락을 받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옷을 입히면서 제 앞에 앉아 눈을 맞추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저씨랑 같이 병원에 가야 해. 침착하게 들어. 엄마랑 아빠가 사고를 당하셨어. 그래서 지금 보러 갈 건데 같이 갈 수 있지? 걱정 말고 별일 없을 거야. 아저씨랑 같이 가자. 저는 무섭고 놀랐지만 아저씨와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빗길에 미끄러져 큰 차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거였죠. 박씨 아저씨가 저를 안고 위로했지만 저는 큰 슬픔에 며칠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했는데 사업 부도로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그래서 상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부모님을 잃은 것도 모자라 순식간에 무일푼 고아가 되었어요. 저는 매일 혼자 죽고 싶다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잠에 들곤 했어요. 제가 자려고 누우면 아저씨네 가족이 저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들렸어요. 아저씨는 아버지께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 저를 잘 키우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저씨 집에는 이미 2명의 오빠가 있어서 오빠들의 뒷바라지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어요. 첫째 오빠는 의대를 갈 수 있을 만큼 똑똑했는데 아저씨가 어떻게든 오빠의 학비를 모아두었지만 저를 키운다면 그 돈을 써야 했어요. 오빠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학교와 집만 오가던 중 어느 날 하굣길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회복지재단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결심했죠. 그 사회복지재단의 위치를 알아두고 어느 날 밤 늦게 아저씨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것만 챙겨서 출발했어요. 밤늦게 혼자 가려니 무섭고 눈물이 자꾸 났지만 부모님 없이 제가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시절을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왔어요. 너무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사회복지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후 독립을 했어요. 당장 먹고 살 곳이 없어 숙식을 제공하는 대형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죠. 백숙과 삼계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었는데 10년 넘게 일하게 되었고 현재는 전 사장님에게 가게를 인수받아 가게의 사장이 되었어요. 대출을 받아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 일과 내 가게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시댁과의 관계도 평화로운 편이에요. 어릴 적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망해도 3대가 살 수 있는 부잣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부도로 인한 타격이 컸고 저는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상대방의 재산이나 집안을 보기보다는 고아인 제 처지를 동정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요. 배포가 큰 남자보다는 소심하더라도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좋았죠. 그래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시댁도 고아인 제 처지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명절에는 남편과 시아버지도 함께 명절 음식을 마련하고 다 같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주변에서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결혼하시면서 저에게는 시어머니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생겼어요. 바로 아주버님과 결혼한 변호사 형님이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돈도 잘 버는 저와는 다른 많은 것을 가진 분이었죠. 하지만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날카로운 말들로 묘한 박탈감을 주곤 했어요. 말을 청산유수로 하시는 분이었지만 저에게 토론하자고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동서, 모인 김에 토론 좀 할까? 취집이라는 말 어떻게 생각해? 언뜻 보면 결혼한 여자가 경력 단절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잖아.
없이 살다가 결혼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마음이 나타난 단어 아닌가. 못 살던 여자들이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결혼을 꿈꾸니까 가부장제가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해. 동서 생각은 어때? 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대놓고 무식하다고, 없이 산다고 무시해버리면 나았겠는데 이렇게 돌려서 박탈감을 주니 정말 상대하기 어려웠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듣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 배경을 들으시고 형님은 제가 별것 아니라는 듯 쳐다보며 웃으셨어요. 그 뒤로도 계속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지만 은근히 멸시하는 듯한 말을 돌려가며 하셨고 집안에서 인정받는 똑똑한 며느리였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죠. 제가 처음 임신했을 때도 형님은 대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신하면 주택 청약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 많이 받을 수 있잖아. 좋겠네. 임신도 기니까 작정하고 혜택 누리려는 속셈인가 봐. 동서, 저는 그냥 웃으며 혜택 많아져서 좋죠 라고 대답하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형님의 이런 발언들은 점점 가시가 되어 저에게 꽂혔죠. 형님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이런 소리도 하셨어요. 코 없는 사람들이 애를 잘 낳더라. 애 키울 여유도 없는데 낳는 걸 보면 이혼 안 당하려고 못 박아두려는 건가 봐. 그냥 축하 한마디 해주면 될 텐데. 저는 한마디 하려다가 한 번 더 참았어요. 거기에 대고 발끈하면 꼭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형님을 보내고 난 뒤에 혼자 화풀이를 했어요. 형님은 저를 그저 생각 없이 결혼에 의무적으로 애 낳고 사는 여자로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의 이런 시선 때문에 저는 임신 후에도 제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싶었어요. 결혼과 임신을 먹고 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제가 졸업한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반가웠지만 다소 갑작스러운 연락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여쭤보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를 담당해서 키우셨던 원장님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원장님이 저를 찾고 계시니 한번 와줄 수 있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당장 다음 휴일에 보육원으로 찾아가 원장님을 만났어요. 원장님은 치매가 진행 중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도 몇 번이나 언제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원장님은 했던 말을 또 하고 점심을 조금 전에 드셨다고 했는데도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꾸 제게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며 그 오래전 시절로 돌아가버린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원장님을 보자 눈물이 났어요. 저에게는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동안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어요. 오랜만에 보육원에 오니 원장님과 지냈던 어릴 적 일들이 생각났죠. 보육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친구들과 잘 놀지 않은 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원장님이 저를 담당하게 된 후 원장님의 따뜻한 마음씨와 인내심 덕분에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자 저는 우울감에서 빠져나와 다시 긍정적으로 매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제대로 잘할 수 있었어요. 원장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원장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아프신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파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 후 원장님은 요양원으로 옮기시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가게의 휴무일에는 원장님이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하루는 비가 오고 있었고 요양원에 방문객이 없어 원장님과 저 단둘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원장님은 비를 바라보시다가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빛을 칠 울고 싶어도 속상하니까 울지 마. 원장님이 같이 있잖아. 원장님은 저를 쓰다듬으며 안쓰럽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죠. 치매가 온 후에도 원장님은 저희 어린 시절을 기억해주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다가 원장님은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났다는 듯 저를 붙들고 애원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이 참, 그 상자. 그거 너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그 상자 그거 어디 있는지? 아니, 그 안에 중요한 게 있어. 네가 꼭 봐야 하는 거야. 어떤 상자를 말씀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보육원으로 전화를 걸어 다른 원장님께 상자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다행히 요양원에 계신 원장님이 상자를 넣어둔 곳을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서 찾을 수 있었어요. 보육원에서는 며칠 뒤 요양원으로 가져다 주기로 했죠. 다음 휴일에 요양원에 들렀을 때 상자가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원장님과 함께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서 몇 장의 편지와 목걸이가 나왔어요. 편지는 모두 제 앞으로 온 것이었지만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 앞으로 편지를 보낼 리는 없어서 편지를 열어보니 박씨 아저씨가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모두 저에 관한 것이었어요. 박씨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마움, 그리고 저를 자식처럼 키워주고 싶었지만 책임지지 못한 상황에 대한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아저씨는 언제라도 힘든 상황이면 찾아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제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제가 불편해할까봐 직접 찾아오지 못하고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당시 제가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웅크려 지내던 시절이라 섣불리 다시 환경이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서 원장님이 편지를 보관해 두었다고 했어요. 박씨 아저씨는 그 후 제 양육비로 써달라며 아들의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보내주었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저는 학원도 다니고 졸업을 할 때 조금이지만 생계비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어요. 원장님은 제가 나중에 다 큰 뒤에 편지와 목걸이를 전해두려고 보관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전달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달해서 다행이라고요. 목걸이는 박씨 아저씨네 두 아들에게 줄 것을 만들면서 제 것도 만들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목걸이에는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박힌 펜던트가 걸려 있었는데 펜던트의 모양이 독특해 한눈에 보기에도 주문 제작을 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아저씨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야. 하지만 나는 평생 너희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와 우리 집 딸과 다름없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단다. 너의 흔적을 놓쳐 내가 너를 다시 찾지는 못했지만 아들들에게는 너를 꼭 찾으라고 당부해 두었단다. 혹시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이 목걸이를 꼭 지니고 다녀다오. 혹시 만나게 된다면 꼭 알아보고 싶구나. 저는 눈물이 울컥 나왔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에 저를 이렇게 생각해준 사람이 있었다니 부모님 없이 자라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외로움이 씻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목걸이를 소중히 손에 들어 올렸어요. 박씨 아저씨의 말씀처럼 이 목걸이를 지니고 다니고 싶었어요. 아저씨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와닿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저씨의 남은 아들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이제 와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제가 갑자기 연락을 하면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연락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았어요. 저는 저를 괴롭히는 형님만 빼면 지금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누군가 한참 성장기였던 저에게 부모로서의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애정을 지금 제가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받은 목걸이를 항상 차고 다니는 정도로도 행복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뒤 형님이 저희 가게에서 동문회를 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어요. 단체 예약을 잡으셨는데 형님이다 보니 혹시 괜히 우리 가게에 대해 흠을 잡거나 저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찝찝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형님의 동문회라면 법조계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고 돈을 상당히 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준비해 두어야겠다 했어요. 꼼꼼히 준비하면 형님에게 흠 잡힐 부분도 적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형님으로부터 파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핸드폰으로 열어보니까 대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시가 가득 써 있는 파일이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찬찬히 읽어보니 형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동문회에서 할 수 있는 말과 안 되는 말들이 적혀 있었죠. 동문회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동문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어서는 안 됨. 특히 동서가 같은 집안 사람이라거나 못 배웠다거나 배경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없다는 자리 할 수 있는 말 땡땡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고객님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는 말 땡땡 형님, 집안, 고아원 원장님, 시어머님, 아주버님 등 같은 집안이라는 것을 연상시키는 단어 읽다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 형님이지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죠. 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본을 정성스레 적어서 전달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럴 바엔 차라리 다른 가게에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싶었어요. 화가 부글부글 나서 참으려다가 이번에는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보내주신 파일 봤는데요.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하실 바에는 다른 가게에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보통은 동서 가게에 동문회 예약했다고 동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이러실 거면 왜 굳이 저희 가게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더니 형님은 저에게 배려를 모른다며 되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동서를 배려해서 일부러 가게까지 예약했더니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동서 돈 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식당에서 얼마나 벌겠어? 단체 손님이 50명이야. 자그마치 50명. 이럴 때 돈 벌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동서가 상처받을까봐 본인 배경 드러내지 말라고 조언해주는 거 아니야. 전부 법조계 인사들인데 고아이고 못 배운 거 드러내서 좋은 게 뭐 있어? 고아로 살아서 살면서 배려를 못 받아봐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죠. 제가 가만히 있자 형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하여튼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 내가 손님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쨌든 내일 갈 거니까 준비 잘해둬. 전화가 끝나고 너무 화가 나 장사고 뭐고 그날 가게를 닫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50명이나 되는 단체 손님을 받아버려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예약은 벌써 내일이었어요. 동문회 안내까지 다 나간 상황에서 취소를 하는 것은 형님을 뺀 다른 분들에게 너무 경우가 없는 일이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내일 예약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준비할 것이 많아 새벽 4시부터 가게에 나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형님이 가게 메뉴에 없는 것도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준비까지 해야 했죠. 형님을 생각하면 정성 들여 준비를 하기도 싫었지만 그래도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어요. 약속된 시간이 되자 동문회원들이 가게로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형님이 시킨 대로 어서 오세요, 편히 앉으세요 등 필요한 말만 하면서 손님들을 받았어요. 음식들이 나가고 술도 깔리고 동문회는 한참 무르익었죠. 저는 형님 눈에 띄어 흠 잡히는 것이 싫어서 주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동문회가 진행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빗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쓰려고 바깥에 말려두었던 생선이 생각나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 밖으로 나갔죠.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자 어떤 남자 손님이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저는 조심히 몸을 돌려 빗속에서 생선을 걷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재료 얻으러 나오셨나 봐요. 한참 걸리겠는데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통화하다가 저를 발견한 그 남자 손님은 통화를 끝낸 뒤 빗속으로 뛰어와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 젖으실 텐데 이제 다 했으니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손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손님은 거둔 재료들을 주방 안쪽까지 들여다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식당을 하셨거든요. 재료 마련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에 다 젖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놓고 갈게요. 고생하세요. 남자 손님은 재료를 주방에 놓고 인사를 하신 뒤 다시 동문이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비를 맞아서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미안하고 고마워서 수건이라도 갖다 드리고 싶었어요. 잠시 나가서 수건만 건네주고 오면 될 것 같았죠. 수건을 챙겨서 주방 문을 열고 조심히 홀로 나가는데 화장실을 향하던 형님과 마주쳤죠. 형님은 술이 얼큰하게 올라 있었는지 저를 발견하더니 갑자기 발작하듯이 소리를 쳤어요. 너 내가 눈에 띄지 말랬지. 역시 고아라 다르네. 남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어딜 나오는 거야? 꼭 쥐 새끼처럼 말이야. 주방 앞이고 화장실에 가는 길이라 손님이 거의 없기는 했지만 형님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손님들에게 다 들릴 것 같았어요. 저는 앉아있는 손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형님에게 이야기했죠. 그게 아니고요. 형님, 아까 저를 도와준 손님이 계셔서 잠깐 수건만 드리려고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냥 기어나와서 여기 엘리트들이랑 어울려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근본 없는 코아티 내지마. 넌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짜져 있어. 저는 형님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평소 저에 대한 생각이 다 쏟아져 나온 것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그냥 뒤돌아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죠. 이제까지 형님이 괴롭혀도 화가 났지. 서러웠던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감정이 터져서 앞치마도 벗어 던지고 혼자 눈물을 흘리다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생각났어요. 형님을 마주친 그 짧은 사이에 남자 손님의 존재를 잊었다는 것이 생각났죠. 제가 다시 주방에서 나가려는데 누가 주방 문을 열고 얼굴을 비췄어요. 보아하니 아까 그 남자 손님이었죠. 남자 손님은 비에 젖은 것 때문에 화장실로 가다가 저와 형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들킨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울고 있던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급히 수건을 건네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뭔가를 발견한 듯 몸을 돌리려는 저를 붙들어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그 남자 손님은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앞치마를 벗어 던질 때 목걸이가 튀어나온 것 같았죠. 그 남자 손님은 매우 놀란 표정을 하면서 손목을 걷어 저에게 팔찌를 보여주었어요. 그 팔찌에는 제 목걸이와 똑같은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혹시 어릴 적 어느 동네에 사셨어요? 혹시 박씨 아저씨 아세요? 남자 손님의 물음에 저도 모르게 보육원 동네를 이야기했더니 손님은 당황하면서 지갑 안에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죠. 너 맞지? 아유 오빠야, 오빠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이제야 찾았다. 아버지가 평생 너를 찾으셔서 야 너무 신기하네. 아버지가 이렇게라도 너를 만나게 한 건가? 정말 반갑다. 이제야 만났구나. 남자 손님이 내민 사진 안에는 죄가 있었어요. 그 사진은 제가 박씨 아저씨네 며칠 같이 있는 동안 다 같이 소풍을 가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안에는 식구처럼 오빠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제가 있었죠. 처음에는 또 무슨 말을 하러 왔을까 싶어 경계를 했는데 평소와 달리 형님이 애원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살려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동서, 나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동서가 법조계에 빽이 있는 줄은 몰랐잖아. 내가 그날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줘봐.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동문회장님 말이야. 그분이 동서랑 그렇게 가까운 관계인 줄은 몰랐지. 내가 몇 번 있고 사죄할 테니까 동문회장님한테 연락해서 잘 좀 말해줘.
저는 어리둥절해서 형님을 진정시키고 오빠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시원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줬죠. 알고 보니 오빠는 저와 이야기를 나눈 뒤 형님을 불러 저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했어요. 취해 있었던 형님은 오빠에게 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또 저를 멸시하는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고 해요. 어머, 저랑 동서 사이 아니에요? 아니, 정확히는 동서 사이는 맞는데 쟤는 저랑 급이 달라요. 못 배우고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려는 생각밖에 없는 애예요. 근본 없는 고아라 저도 상대하기 싫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저런 애가 들러붙어서 기분 상하셨으면 제가 죄송해요. 그리고 형님은 오빠에게 부도덕한 요구까지 했다고 해요. 저기 이통문 회장님 다음 평가 때 우리 로펌 좀 좋게 평가해 주세요. 제가 동문 회장님한테 잘해드릴 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저 돈 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빠는 형님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빠는 다음 날부터 형님이 대표로 있는 로펌 회사의 동문들에게 녹음한 것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동문회를 진행한 가게의 사장이 오빠를 잃어버린 동생이었다는 이야기도 했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동문들은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던 형님 때문에 회장인 오빠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걱정되었는지 형님이 대표로 있는 로펌에서 줄줄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형님의 회사는 지금 조망의 위기에 있었고 형님은 연락을 받지 않는 오빠 대신 저에게 애원을 하러 온 것이었지요. 형님은 제가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자 제 앞치마가 끊어질 듯이 부여잡으며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간 형님의 혀로 저에게 주었던 상처를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님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참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씨 아저씨네 아들, 즉 오빠를 다시 찾아갈 생각이 없었던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나요? 우연히 만난 인연에 놀라기도 했고 이렇게라도 만나게 하려고 제가 꾹 참고 쉰명 손님을 받았나 싶었죠. 사실 형님이 미워서 쉰명 손님을 받아놓고 잠수를 타버릴까 가게 문을 열지 말까 하는 고민도 하긴 했었는데 이런 만남이 있으려고 제가 가게 문을 열었나 봐요. 정말 반가운 마음에 저희는 서로 주방에서 손을 꼭 잡고 울먹거렸어요. 저희 어린 시절 중 즐거웠던 몇 안 되는 기억 중 하나를 다시 찾은 것이었어요. 저와 오빠는 마주 앉아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죠. 박사 아저씨는 작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눈 감는 순간까지도 저희 아버지와 저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집 하나 없이 모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사실상 사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었던 그때 조건 하나 없이 집을 지어주고 다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분이라며 저희 아버지가 박씨 아저씨네 식구 목숨을 건지한 이유라고 하셨다 했어요. 오빠는 의대가 아닌 법대로 진학을 했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후에도 저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했어요. 세상을 떠난 박씨 아저씨 대신 저한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보육원 자료는 친인척 등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범죄 방지를 위해 공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는 저를 애타게 찾고 있었지만 보육원에서부터 연락처가 끊겨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글쎄 이렇게 저와 우연히 만난 것이었어요. 오빠는 지금 로펌을 이끄는 대표가 되어 있었고 법조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열린 동문회의 동문회장도 오빠라고 했죠. 형님에 대해 물어보니 형님은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변 동물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권력욕이 너무 많아 다들 어쩔 수 없이 총무 역할을 하도록 두고 있는데 호시탐탐 오빠의 동문회장 자리도 누리지만 그 자리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신의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오빠와의 극적인 재회가 끝나고 동문회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후 큰 일 없이 가게를 마감했고 저는 헤어진 가족을 만난 기분이 들어 며칠 즐거운 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형님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형님 집안에서 호랑이처럼 굴었을 때는 좋았죠. 전부 형님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한테 함부로 굴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쥐 새끼 낳아 근본 없는 고하다 하시더니 이번에는 형님이 숨어 다녀야 하는 쥐 신세가 되었네요. 정말 꼴 좋네요. 그렇게 형님을 돌려보내고 알아서 자신이 벌인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후에 연락이 온 오빠와 만났는데 오빠는 저에게 줄 것이 있다면서 통장을 건넸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0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무슨 돈인가 싶었어요. 처음 보는 액수여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어보니 무려 몇 억이라는 돈이 있었죠. 아, 오빠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거 진짜 이 통장 안에 있는 액수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의대가 아닌 법대로 진학했다고 했지. 의대에 가면 학비가 정말 많이 들거든. 하지만 법대에 갔으니 그 돈을 아껴서 모아두었어. 그리고 그동안 너한테 주려고 주식이랑 투자를 좀 해서 돈을 불렸어. 예, 저한테 이 돈을 준다고요?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덥석 받아요? 그래도 받아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라도 편히 지내게 해드리고 싶어. 너한테 우리 가족이 은혜를 갚아야 드디어 한시름 놓지 않겠어. 부담스럽겠지만 꼭 좀 받아줘. 저는 그래서 얼떨떨하게 일단 통장을 받았어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큰 돈이 생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실감이 날 때쯤에는 빚도 갚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저에게는 더 큰 행복이 생겼어요. 없었던 가족이 생긴 거죠. 저는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오빠 두 사람과 둘도 없는 남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평생 느꼈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오빠가 두 사람이나 있으니 비가 오는 날에도 더 이상 혼자 울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과 박씨,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비가 오는 날에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베푼 덕 덕분에 제가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아. 저도 죽는 날까지 덕을 많이 베푸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늘 행운이 쏟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